모든 글쓰기의 시작은 기록이다. 기록하면 기억되고 기억된 것은 잊히지 않는다. 그 기록이 모여 순간 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다루게 바꿀 수 있는 기초가 됨을 느낄 수 있다. 이유는 기록이 반드시 성장을 부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공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쩌면 잘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은이는 이윤영, 펴낸 곳은 위너스북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무엇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고 마음만 급할 때 저는 가만히 행동을 멈추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수첩에 적어보는데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분주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히 일의 순서가 정리되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에 나의 일상을 기록해보자는 욕심을 내어보는데요. 그 기록은 하루의 일기가 될 수도 있고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짧은 나의 단상을 적을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잘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이제라도 일상을 글로 담고 싶다는 욕망에 도움이 되고자 읽은 책입니다. 나의 기록이 모여 글이 되고 그 글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작가의 말은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두 주먹에 불끈 쥐어지는 의지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책의 내용 중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각과 의견을 정제된 글로 표현하다 보니 쉽게 연소되고 휘발되는 말이 얼마나 미약한 의사 전달 수단인지를 알게 되었다. 더불어 많은 말 뒤에 남는 공허함이 사람을 어떻게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지 깨달은 후 말보다는 글로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 작가의 생각처럼 글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며 살아간다면 그 기록들이 나의 삶의 기초를 또 다르게 바꾸는 토대가 되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윤영 작가는 글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글 쓰는 한량이라는 닉네임으로 매일 블로그와 브런치에 글을 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방송 작가로 오랫동안 대중을 위한 글만 쓰다가 막상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쓰려니 막막했다고 합니다. 글 쓰는 직업을 가진 작가도 자신의 이야기를 쓸 때는 막막하다고 하니 일반 사람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잘 쓰는 사람보다는 오래 꾸준히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저 또한 매일 꾸준히 쓰는 사람이라는 꿈을 가지고 일상을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꾸준함의 저력을 믿으며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읽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글쓰기는 위로다. 아버지는 평생 읽고 쓰는 일을 자주 하셨다. 자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쓰는 것을 업으로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단한 생업을 마치고 집에 오시면 간단한 인사말 몇 마디만을 남기시고
항상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읽으셨다. 지금도 명절이나 생신 때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고 나면 아버지는 하실 말씀만 하시고 방으로 직행하신다. 커다란 책상에 앉아 조용히 성서를 필사하시거나 일기를 쓰신다. 우연히 아버지의 책상을 치우다 펼쳐진 노트 2권을 본 적이 있다. 한 권은 농사일지였다. 15년 전 귀농하신 아버지는 그날 자급한 일을 적고 잘된 점, 아쉬운 점, 다음날 할 일을 빼곡히 적으셨다. 그리고 다른 노트는 일과뿐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기장이었다. 오늘은 누구와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마을 회관에서 어떤 약주를 마셨는지, 어떤 자식이 무엇을 사왔는지까지 세밀하게 적어 놓으셨다. 몇 년 전 칠순 잔치에서 약주를 한잔하신 아버지는 우리 오남매와 사위, 며느리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부모가 나에게 준 것은 빚밖에 없었다. 아직도 이 말이 내리에서 잊히지 않는다. 읽고 쓰기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잘했던 아버지는 부모가 남긴 빚을 갚고 할아버지를 대신해 동생들의 학업과 결혼, 그리고 자식 5명을 먹이고 입히며 공부시키느라고 청춘을 고스란히 바치셨다. 내 기억에 아버지는 단 하루도 글을 쓰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 평범한 노동자가 읽는 책으로 보기에는 거창한 제목의 책들을 누런 서류 봉투로 꽁꽁 싸서 가지고 다니셨고 그 옆에는 노트 한 권이 언제나 함께했다. 아직도 친정 서재에는 그때 그 책이 가득하다. 예전에는 우리와 많은 말을 하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 묵묵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난 이런 생각을 했다. 팔순이 가까운 나의 노부가 지금껏 읽고 쓰는 이유가 어쩌면 자신이 갈 수 없었고 펼쳐보지 못한 길에 대한 한 맺힌 위로가 아닐까. 매일 밤 읽고 쓰며 원 없이 읽고 쓰지 못한 자신의 청춘과 삶을 위로하고 또 위로했을 것이다. 읽고 쓰는 것은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치였다. 아버지의 글쓰기가 자기 자신을 위한 위로였다면 나의 블로그 글쓰기는 뜻하지 않게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글이 되었다. 오늘 한량님의 글이 절 위로하네요. 고맙습니다. 한량님 덕분에 오늘 10년 동안 개점 휴업이었던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어느 날 블로그에 무심코 올린 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 나의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게다가 나의 글쓰기 이야기와 다양한 방법들을 따라하며 오랫동안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글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글을 쓰고 휴업이었던 블로그를 다시 열었다는 소식은 위로를 넘어 나를 울게 했다. 위로의 사전적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람들이 왜 글을 쓰는지, 심지어 왜 써야 하는지 자주 물을 때마다
평생 글쓰기로 자신을 위로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곤 한다. 더불어 내가 쓴 블로그의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례를 들려준다. 글쓰기를 하지 않아도 사는데 큰 지장도 없고 무리도 없다. 오히려 글을 쓰지 않으면 사는 것이 편안할 수도 있다. 이상한 댓글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서툰 글을 보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한평생 매일 읽고 쓰는 아버지처럼 나는 매일 아침 글을 쓰며 이런 생각한다. 오늘의 내 글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작은 손수건이기를. 오늘의 내 글이 누군가의 지친 어깨를 살짝 쳐주는 무심한 듯 보이는 손길이기를. 오늘의 내 글이 잠든 아이가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쓴 필사문 한 줄이기를. 오늘의 내 글이 중일 높은 힐로 퉁퉁 부어버린 발을 풀어줄 조금 따뜻한 물이기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 글이 고단한 하루를 보낸 나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이길 바라본다. 글쓰기는 나에게 주는 위로이자 다른 이에게 주는 위로다. 그거면 족하다. 어른의 성장은 기록이다. 단체 카톡방으로 운동하는 모임에 참여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이 웃는다. 어떻게 운동을 카톡으로 한다는 말인가? 이 모임은 운영자가 주마다 요가 동작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 이를 함께 따라하고 매일 수련한 시간의 인증사진과 수련 내용을 단톡방에 올리는 모임이다.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구체적인 수련 동작에 대한 인증사진을 올리면 운영자가 이를 보고 간단한 코멘트를 남겨준다. 이 모임에 7개월 동안 참여했다. 운동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없는 주부라는 직업과 글 쓰는 삶을 사는 나의 입장에서 틈새 시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처음 한두 달은 몸에 익지 않은 운동에 대한 정보 부족과 기록 남기기가 힘들어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매일 혼자서 운동하는 것도 시작 전에 미리 시간 타이머를 걸어놓는 것도 모두 어색했다. 깜빡하고 타이머를 놓치는 날도 허다했고 동영상을 보면서 하는 통에 요가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 없는 날도 부지기수였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하나 복귀하며 단상을 남기는 것이었다. 움직임도 어설프고 낯선데 입과 귀에 익숙하지 않은 동작명까지 일일이 적고 한 후에 느낌을 적는 일은 괴롭기까지 했다. 하지만 운영자의 반강제적인 마감 고지와 회유와 협박에 이끌려 한 달, 두 달, 석 달 수련을 이어가자 비로소 버거웠던 동작이 하나씩 몸에 익기 시작했다. 얼마 전 평생 몸치였던 내가 이렇게 7개월 정도 그래도 운동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건 바로 기록의 힘이었다. 요가 수련 시간과 동작명 기록은 필수지만 단상을 쓰는 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었다. 하지만 단상을 쓴 날과 쓰지 않은 날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그것은 다음날 몸으로 느껴졌다. 운동하고 시간을 기록한 후 요가 동작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당시의 느낌과 생각에 집중해서 단상을 쓰다 보면 어느새 오늘 수련한 동작의 장단점, 나에게 맞는 정도, 고칠 점 등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음 수련에서 집중해야 할 방향을 세운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안 되던 동작이 되고 어색했던 동작명이 입에 붙는다. 기록할 때마다 성장하고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 뭐하러 그런 것까지 올려? 매일 똑같이 적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매일 요가를 하고 단상을 적는 나에게 주변에서는 이런 핀잔 섞인 말을 전하곤 했다. 하지만 약 7개월간 꾸준히 요가 동작을 기록하고 그것에 대한 느낌을 쓴 나는 분명 달라졌다. 살이 빠지거나 외모가 몰라보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나 스스로 느끼는 몸의 변화는 분명했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을 하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고질병처럼 달고 다니던 다리 통증도 한결 나아졌다. 기록은 힘이 세다. 매일 감쌀기를 쓰는 사람, 매일 다이어트 식단을 올리는 사람, 매일 글을 필사하는 사람이 많다. 매일 똑같은 기록을 반복적으로 썼을 뿐이다. 하지만 그 기록이 쌓이고 쌓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은 어마어마하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모든 글쓰기의 시작은 기록이다. 기록하면 기억되고 기억된 것은 잊히지 않는다. 그 기록이 모여 어느 순간 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기초가 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유는 기록이 반드시 성장을 부르기 때문이다. 미친 척하고 딱 한 달만 적어보자. 물을 마신 양도 좋고 식단도 좋다. 새벽 기상 인증 사진도 좋다. 그저 아무거나 딱 한 달 적어보자. 기왕 적는 것이면 자신의 부족한 면이나 평소 가지고 싶었던 습관을 기록하면 더 좋다. 한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달 당신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글은 누구나 쓸 수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나 쓸 수 있다. 한글만 깨우치면 누구든 쓸 수 있는 게 글이다. 하지만 글을 처음부터 잘 쓰기란 쉽지 않다. 일단 시작은 단순한 기록으로 시작해보자. 글을 조금 잘 쓴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뿐이다. 쓰게 되면 덤으로 얻는 것들. 덤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인 의미는 제 값어치 외에 거저로 조금 더 얹어주는 일 또는 그런 물건을 말한다. 같은 품질, 비슷한 가격의 상품이라면 기왕에 덤을 많이 주는 곳을 자주 찾게 되고 그것이 그 가게만의 영업 비밀이기도 하다.
글 역시 쓰면 의외로 덤으로 오는 것이 상당히 많다. 우선 안 읽던 책을 읽는다. 매달 카드값의 상당 부분,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은 언제나 책값이 차지한다. 옷값보다 책값이 더 나온 지는 꽤 오래전부터다. 같이 사는 사람은 쌓여만 가는 책더미를 볼 때마다 불편한 심기가 가득한 눈으로 날 쳐다본다. 흡사 그 눈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책 도대체 언제까지 살 거니? 유시민 작가가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책은 사두면 언젠가는 읽는다 라고. 사둔 책은 언젠가는 읽는다. 하지만 글을 쓰면 언젠가라는 막연한 시간이 지금 당장으로 바뀐다. 글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글감이 똑 떨어지는 이른바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 누구나 온다. 안 올 수가 없다. 그때 비장의 무기가 바로 책이다. 책을 읽으면 좋은 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무엇보다 미천이 드러난 글감, 곡간을 꽉꽉 채워주는 필사기로 책보다 좋은 것은 없다. 난 대단한 다독가도 아니고 벽돌책을 척척 읽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그저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책을 아주 조금씩 읽는 책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새로운 글감,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문득 떠오른다. 하다못해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장면을 필사하는 도중 이야깃거리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다. 책에 대한 막연한 열등감이 있는 나에게 책은 정말 소중한 이야기 창고다. 글을 쓰면 사진을 잘 찍게 된다. 난 사진을 찍히는 것도 싫어하고 찍는 것은 더 싫어한다. 한참 허기가 져서 식당에 갔는데 음식 사진을 찍는 친구들 때문에 젓가락을 입에 문 채 침만 삼켜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인가. 음식 사진을 찍는 기쁨보다 일단 입안으로 음식을 넣을 때 느껴지는 기쁨이 나에게는 중요하고 절대적이다. 여행 역시 마찬가지다. 남들 수천 장 찍는 세계적인 명소도 내가 가면 딸랑 한두 장의 끝이다. 그것도 풍경을 담은 사진, 누구나 찍는, 아무나 찍는 사진뿐이다. 그런데 글을 쓰고 블로그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의 삶을, 특히 책을 찍는 경우가 많아졌다. 당장 필사할 시간과 공간이 안 될 때 바로 스마트폰을 들고 그 부분을 찍어 두었다가 나중에 필사하거나 블로그에 올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니 스마트폰 사진 저장고는 언제나 용량 부족이다. 전보다 자주 많이 찍으니 예전보다 훨씬 잘 찍게 되었다. 이건 역시 글을 쓰면서 얻은 덤이 아닐까. 글을 쓰면 말수가 줄어든다. 어릴 적에는 유창한 말솜씨에 간혹 변호사를 하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것에 머뭇거림이 없는 것을 보면 어릴 적 버릇이 몸 어딘가에 잘 박혀있나 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글을 쓰면서 나는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들었다. 생각과 의견을 정제된 글로 표현하다 보니 쉽게 연소되고 휘발되는 말이 얼마나 미약한 의사 전달 수단인지를 알게 되었다.
더불어 많은 말 뒤에 남는 공허함이 사람을 어떻게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지 깨달은 후 말보다는 글로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하고 참 좋다. 참고로 가족이 이 덤을 가장 좋아한다. 그들에게 향했던 잔소리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외에 글을 쓰면 얻는 덤이 무수히 많다. 짧은 틈새 시간을 더욱 알차고 효율적으로 쓰고 글로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니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조급함도 한결 줄어들었다. 물건을 살 때 덤을 많이 주는 가게는 왠지 더 정감이 간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곳을 찾기도 한다. 글을 쓰면 이처럼 덤으로 얻는 것이 많다. 본 물건보다 덤에 속아서 어떤 물건을 덥석 득템한 경우도 많다. 글쓰기도 어쩌면 이런 덤 때문에 계속하는지도 모르겠다.